네가 간다고 죽은 네 애미가 살아나기라도 하니? 당장 내 밥상부터 차려. 그 말과 함께 시어머니는 먹다 남은 된장국을 제 얼굴에 무자비하게 끼얹었습니다. 친정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빈소로 향하려던 참이었어요. 3년 전 죽은 남편을 대신해 뇌졸중 걸린 시어머니의 똥오줌을 받으며 헌신했지만 돌아온 건 짐승만도 못한 취급뿐이었죠. 그 순간 저는 조용히 짐가방을 챙기며 결심했습니다. 착해 빠진 멍청한 며느리는 오늘부로 끝이라고요. 시어머니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제가 현관문을 닫고 나간 그 순간부터 자신의 평화롭던 일상은 끝났다는 사실을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결혼을 한 건 5년 전 봄이었습니다. 세상 둘도 없는 다정한 남편을 만나 이제 막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지 몇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평생을 시아버지 그늘에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아오신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런 시어머니가 하루아침에 의지할 곳을 잃고 홀로 남으셨으니 그 모습이 얼마나 안쓰러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남편과 상의 끝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신혼집에서 둘이 오붓하게 살아보지도 못한 채 시작된 시댁살이었지만 저는 크게 불평하지 않았어요. 저도 어릴 적에 아버지를 일찍 여의어 봤습니다. 곁에 있던 사람이 사라진다는 게 얼마나 사무치게 외로운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빈자리를 제가 채워드리려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을 잃은 충격 때문인지 점점 아이처럼 변해갔고 남편한테만 의존하셨어요. 밥 한 끼도 아들 손으로 떠먹여주길 바라셨고 저를 향해서는 묘한 질투심까지 드러내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해드린 반찬은 영 입에 안 맞으세요? 다음엔 더 맛있게 해볼게요. 우리 아들이 해주는 게 제일 맛있지. 너는 빠져 있어. 그래도 저는 입술을 깨물고 참았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시어머니도 제 마음을 알아주실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잠도 안 주무시고 과일이 먹고 싶다며 칭얼대기 시작하셨어요. 입맛이 통 없는데 과일이 그렇게 땡기는구나. 차로 1시간만 가면 아직 문인 마트 있지 않니? 아가, 네가 좀 다녀와. 저는 한밤중이라 망설였지만 결국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어머님. 제가 빨리 다녀올게요. 그때 잠에서 깬 남편이 제 팔을 붙잡았어요. 윤희야, 밤길이 위험하잖아. 어머니 드시고 싶다는데 내가 다녀올게. 너는 좀 쉬고 있어. 그게 남편이 제게 남긴 마지막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편을 술에 잔뜩 취한 운전자의 차가 그대로 들이받았거든요. 저는 응급실 차가운 복도에서 처참하게 망가진 남편의 몸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시아버지에 이어 하나뿐인 아들마저 잃은 시어머니는 거의 정신이 반쯤 나가셨어요. 그러더니 남편을 떠나보내는 발인 날 그 자리에서 쓰러져 혼절하고 마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뇌졸중이라는 진단을 내렸어요. 정신도 성치 못한 분이 이제는 몸까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셨죠.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차마 혼자 둘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저를 말렸어요. 젊은 사람이 왜 그 고생을 하냐며 다들 혀를 찼습니다. 윤희야, 남편도 없는데 네가 왜 시어머니 똥오줌을 받아? 얼른 그 집에서 나와. 그래도 사람 둘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안 보면 누가 봐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대소변을 제 손으로 받아냈어요. 병원비와 생활비를 벌겠다고 낮에는 식당 주방에서 그릇을 닦았고요. 밤이면 또 다른 식당에 나가 늦도록 일을 했습니다. 손마디가 다 갈라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제 정성이 통했는지 시어머니의 건강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이었어요. 감기 기운이 있다던 친정엄마가 그만 폐렴으로 입원을 하셨습니다. 너무 늦게 발견한 탓에 폐혈증으로 이어졌고 결국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는 식당 일에 집안 일에 시어머니 뒷바라지까지 핑계로 삼아 엄마의 마지막 가는 길조차 지키지 못했습니다. 싸늘하게 식은 엄마의 죽음을 맞이하고서야 저는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겨우 정신을 추슬러 장례 준비를 하려는데 휴대전화가 급하게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당장 집으로 오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고 택시를 잡아 타고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갔어요. 숨을 헐떡이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저를 맞이한 건 식탁 앞에 앉은 시어머니의 짜증난 얼굴이었습니다. 야, 심이밥상 이게 뭐니? 차린 게 형편없어서 통입에 안 들어간다. 배고프니까 당장 갈비찜 좀 해라. 저는 귀를 의심하며 시어머니를 빤히 쳐다봤어요. 어머니, 저 친정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지금 장례식에 가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죽이라도 끓여 놓을 테니 그거 드세요. 시어머니가 식탁 위에 놓인 식은 된장국 그릇을 손으로 움켜쥐었어요. 죽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내가 무슨 환자니? 당장 칼빗찜 안 해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는 들고 있던 된장국 그릇을 제 얼굴을 향해 그대로 집어던졌어요. 차갑게 식은 된장 국물이 제 이마와 뺨을 타고 턱 밑으로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미끌거리는 건더기가 목덜미를 지나 옷기단으로 스며드는 그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숨조차 쉴 수가 없었습니다. 3년 동안 가슴 깊은 곳에 꾹꾹 눌러 담아 두었던 무언가가 화산처럼 터져 나왔어요. 저는 짐승처럼 괴성을 질렀습니다. 제 목구멍에서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흠칫 놀라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려 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디서 눈을 그렇게 떠? 어머니 밥상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엄마가 차게 식어가는 이 순간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성큼성큼 다가가 현관문을 막고 있는 시어머니의 어깨를 두 손으로 거칠게 밀쳐냈어요.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거실 바닥에 그대로 나동그라졌습니다. 이년이 미쳤나? 시애미를 미쳐? 천벌 받을 것. 저는 된장국물이 흐르는 얼굴을 닦을 생각도 못한 채 열려있는 현관문을 발로 박차고 미친 사람처럼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다시 잡아탄 택시 안에서 저는 차창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질끈 감았어요. 3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그 밤이 떠올라 도무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택시가 장례식장 앞에 멈춰 섰어요. 저는 비틀거리는 다리를 끌고 빈소로 들어섰습니다. 하얀 국화 사이로 엄마의 영정사진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사진 속 엄마는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마주한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엄마, 엄마 미안해. 내가 미안해. 저는 맨손으로 차가운 바닥을 치며 끊어질 듯한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시어머니를 챙기느라 정작 저를 낳아준 우리 엄마는 병든 몸으로 외롭게 죽어갔다는 사실이
칼날처럼 가슴을 후벼 팠어요. 빈소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록 조문객이라곤 단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 향을 피우고 또 피웠습니다. 하얀 연기가 천장을 향해 가느다랗게 피어올랐어요. 저는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피눈물을 삼키며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나 이제 다시는 그 집으로 안 돌아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짓밟던 그 지옥에서 영원히 나올 거야. 엄마 앞에서 약속할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복자락을 매만졌어요. 3년 동안 무슨 소리를 들어도 고개만 숙이던 며느리는 오늘부로 죽었습니다. 온갖 수모를 견디며 살아온 착하고 순한 그 며느리는 이제 이 세상에 없었어요. 저는 차가운 빈소 바닥에 앉아 다가올 외로운 홀로서기를 독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장례식 첫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텅 빈 빈소를 홀로 지키며 영정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덜덜 떨려댔습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의 이름이 끊임없이 떴어요. 전화를 받지 않으면 곧바로 문자가 날아들었습니다. 야, 이 못된 거사. 당장 와서 밥 안 차려놔? 시애미를 굶겨 죽일 생각이냐? 저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 빼곡한 그 문자를 무표정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한달음에 달려갔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 밤 제 마음은 차갑게 식은 돌덩이 같았습니다. 이제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아. 난 다시 태어났으니까. 저는 휴대전화를 도로 주머니에 집어넣고 다시 향을 피웠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되자 문자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처음에 사나운 욕설은 어느새 비굴한 애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윤희야, 제발 한 번만 와다오. 사흘을 굶었더니 정신이 다 혼미하구나. 이 늙은이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저는 그 문자를 끝까지 읽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전화의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 화면을 까맣게 꺼버렸어요. 3년 동안 들을 사과를 이제 와서 너무 늦었어. 사흘장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엄마의 한 줌제를 작은 항아리에 담아 납골당에 모셨어요. 유리창 너머로 엄마의 사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엄마, 잘 가. 나 이제 똑바로 살게. 두 번 다시 약한 모습 안 보일게.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돌아섰습니다. 유약했던 지난날의 저로는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잡았고요. 그 길로 시댁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뒤로 밀려나는 동안에도 제 머릿속은 오히려 또렷했어요. 시댁 현관 앞에 선 저는 차분하게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을 열자 코를 찌르는 악취가 확 밀려왔어요. 며칠을 굶어 반쯤 실성한 몰골의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두 팔을 벌리고 다가왔습니다. 윤희야, 우리 며느리, 네가 왔구나. 어서 와서 이 어미 좀 살려다오. 시어머니가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듯 저를 끌어안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손길을 벌레라도 보듯 차갑게 내쳤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멈칫하며 내밀었던 두 손을 거두었어요. 저는 거실 바닥에 어지럽게 널브러진 쓰레기들을 그대로 밟고 안방으로 직행했습니다. 미리 챙겨온 커다란 이민 가방 2개를 바닥에 펼쳤어요. 그리고 제 옷가지와 남편의 빗바랜 유품들만 신경질적으로 우겨넣기 시작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상황을 알아챈 시어머니가
사색이 되어 방으로 기어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제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늘어졌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 늙은이를 버리고 가겠다는 거야? 그러면 천벌을 받아. 벼락 맞아 죽을 거다. 저는 가방의 지퍼를 끝까지 쭉 올리며 천천히 돌아섰어요. 그리고 바닥에 엎드린 시어머니를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 똑똑히 들으세요. 어머니 아들은 3년 전에 죽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며느리는요? 저는 잠시 말을 끊고 시어머니의 두 눈을 똑바로 응시했어요. 어머니가 제 얼굴에 그 된장국을 끼얹던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완벽하게 죽어 없어졌어요. 그러니 더 이상 저를 며느리라고 부르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입을 딱 벌린 채 아무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윤희야, 윤희야, 가지 마. 나 혼자 두면 안 돼. 저는 발악하며 바닥을 기는 시어머니를 그대로 내버려 뒀습니다. 양손에 묵직한 이민 가방을 나눠쥐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등 뒤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저를 올감했던 그 집의 현관문을 거칠게 닫았어요. 이걸로 다 끝이야. 다시는 이 문을 열 일 없을 거야. 쾅하는 소리와 함께 지옥 같던 시댁 생활이 영원히 닫혔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끌고 골목을 빠져나오는데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저는 곧장 동네 부동산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 몰래 한 푼 두 푼 억적같이 모아두었던 비상금이 제 전부였어요. 사장님, 보증금 적고 월세 싼 방 하나만 구해주세요. 작아도 괜찮아요. 이 돈으로는 변별한 방이 없는데 변들이 고시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창문도 없는 방인데 괜찮겠어요? 네, 몸 하나 누일 곳이면 충분해요. 저는 그날로 변두리의 낡은 고시원에 창문도 없는 작은 방 한 칸을 계약했어요. 가방 두 개를 부려놓으니 방이 꽉 찼습니다. 저는 좁은 침대에 가만히 몸을 뉘었어요. 천장이 손에 닿을 듯 가까웠습니다. 습기 찬 벽에서는 곰팡내가 풍겼지만 마음만은 이상하리 많지 편안했어요.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동네 식당부터 돌면서 설거지라도 해야지. 내 손으로 벌어서 내 힘으로 살아갈 거야. 저는 머리맡에 엄마의 레시피 노트를 가만히 올려놓았어요. 손때 묻은 그 노트를 손끝으로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이었지만 그 안에서 저는 비로소 온전히 혼자가 된 저를 느꼈어요. 저는 두 눈을 감고 다가올 내일을 단단하게 그려보았습니다. 시댁을 떠나 고시원 생활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동네 백반집에서 종일 설거지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파김치가 되도록 그릇을 닦고 고시원으로 돌아온 그날 밤이었어요. 방문 앞에 노란 우편물 한 통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봉투를 뜯어든 제 손이 가늘게 떨렸어요. 거기에는 제가 늙고 병든 시어머니를 내다버리고 학대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의 통장과 폐물까지 훔쳐 달아났다는 거예요. 경찰서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 요구서였습니다. 내가 도둑이라니. 내가 누구 통장을 훔쳤다는 거야? 다음날 아침,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형사 앞에는 뜻밖의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 이후 코빼기도 안 비치고 사라졌던 시누이였어요. 시누이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형사 앞에서 서럽게 흐느끼고 있더라고요. 형사님, 글쎄 저 사람이 우리 불쌍한 엄마를 굶기고 때리고 그것도 모자라 통장까지 들고 도망을 쳤지 뭐예요? 천하에 저런 폐륜이 어디 있어요? 저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누이가 고개를 돌리다 저를 발견하고는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형사들이 말릴 새도 없이 달려들었습니다. 짝하는 소리와 함께 제 뺨이 옆으로 획 돌아갔어요. 이 뻔뻔한 거. 네가 무슨 낯짝으로 여기를 기어들어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손찌검을 왜 해요? 손찌검 정도로 끝나는 게 다행인 줄 알아. 나는 멀리 타지에 있어서 아무것도 몰랐어. 늙은 엄마 내다 버린 건 다 너야. 다 네가 한 짓이라고. 형사가 둘 사이를 황급히 떼어놓았습니다. 두 분 진정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서윤희 씨, 이쪽으로 앉으세요. 저는 화끈거리며 부풀어 오른 뺨을 손으로 감싸쥐고 형사 앞에 앉았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한 장 넘기며 입을 열었어요. 서윤희 씨, 통장과 폐물을 가져갔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인할 게 있는데요. 저는 그 집에서 제 옷가지랑 남편 유품밖에 가지고 나온 게 없어요. 통장은 손댄 적도 없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서윤희 씨는 법적으로 시어머니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그렇고 3년 전 남편분 사고 때 받은 합의금은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저는 형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 멍하니 되물었습니다. 합의금이라뇨? 무슨 합의금이요? 모르고 계셨습니까? 남편분을 친 음주운전 가해자 측에서 합의금이 지급됐어요. 그것도 수억 원이나 되는 큰 돈입니다. 저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정통으로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귓가가 멍멍해지고 눈앞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수억 원이요? 저는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 돈이 있었다는 얘기조차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형사가 거래내역서 한 장을 제 앞으로 쓱 밀어주었어요. 3년 전 날짜가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보세요. 이 합의금이 서윤희 씨 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통해서 시어머니 계좌로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곧바로 시누이분 쪽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전부 빠져나갔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부여잡았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위임장에 제 인감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이건 제가 찍은 도장이 아니에요. 누가 제 도장을 몰래 꺼내서 찍은 거예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제야 모든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남편의 목숨값을 가로채 숨겨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돈이 한 푼도 없다며 매달 병원비와 생활비를 뜯어냈던 겁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두 사람 입에 풀칠하느라 식당 두 곳을 전전했던 거예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다 챙겨놓고 나한테는 돈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차장 쪽에서 신우이가 번쩍이는 승용차에 올라타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를 보더니 입꼬리를 비틀며 비웃고는 그대로 차를 몰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노려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두고 봐. 내가 받은 만큼 그대로 돌려줄 테니까. 한 푼도 빠짐없이. 고시원으로 돌아온 저는 엄마의 레시피 노트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밤새도록 소리 없는 울음을 삼켰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저 두 사람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독한 결심의 눈물이었어요. 저는 머리맡 수첩에 경찰서에서 몰래 적어온 사건 번호를 다시 한번 또박또박 옮겨 적었습니다. 혼자서는 못 이겨.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야 돼. 동이 트기 무섭게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전 재산이 찍힌 통장과 사건 번호를 적은 수첩을 가방에 챙겨 넣었어요. 저를 도와줄 든든한 사람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저는 무작정 거리로 나섰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고 절망에 빠진 다음날 오후였어요.
저는 무료 법률 상담소란 상담소는 죄다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가는 곳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어요. 사건이 너무 복잡하네요. 합의금 도용에 위임장 위조까지 얽혀 있으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기 어려워요. 그럼 저는 어디로 가야 돼요?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글쎄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제일 확실한데 그게 다 돈이라서요. 저는 그렇게 하루 종일 거리를 헤맸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저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지칠 대로 지친 다리를 끌고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한강다리 위였습니다. 난간을 붙잡은 손에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어요. 바람이 차갑게 뺨을 스쳤습니다. 세상에 저를 도와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만 같았어요. 나 혼자 이 큰 산을 어떻게 다 넘어? 그냥 다 내려놓고 싶다. 그렇게 시커먼 강물만 하염없이 내려다보던 그때였어요. 강변 한쪽에 작은 천막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이라는 글씨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비틀비틀 그 천막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허름한 천막 안에는 서류 뭉치를 잔뜩 끌어안은 40대 초반의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마침 정리하던 참인데 잘 오셨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그동안 가슴에 맺힌 기구한 사연을 와르르 쏟아냈어요. 남편을 어이없게 잃은 일부터 3년간의 병수발, 그리고 합의금을 가로챈 시댁 식구들 이야기까지요. 이야기를 듣던 이 변호사의 얼굴이 점점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급기야 주먹으로 책상을 쾅 하고 내리쳤어요. 세상에 이런 천인공노할 일이 다 있습니까? 사람 목숨값을 가로채고도 모자라 도둑으로 몰아요? 제가 이걸 그냥 두고 보면 변호사도 아닙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저는 변호사님께 드릴 돈이 정말 한 푼도 없어요. 지금 고시원 월세도 겨우 내는 형편이라서요. 돈은 됐습니다. 나중에 빼앗긴 돈 되찾으면 그때 받으면 돼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장 같이 싸워요. 정말 그래 주실 수 있겠어요? 저는 이제 변호사님만 믿을게요. 이 변호사는 그 자리에서 제 사건을 맡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경찰서에 자기가 제 변호인이라는 서류를 제출했어요. 그러고는 저를 올가매려는 신우이의 덫부터 하나씩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제가 3년 동안 시어머니 병원비와 생활비를 보낸 은행 기록을 전부 모았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식당에서 일한 근무 기록도 한 장 한 장 챙겼습니다. 윤희 씨, 이것 좀 보세요. 매달 꼬박꼬박 시어머니께 돈을 보낸 기록이 수백 건입니다. 학대는커녕 자기 몸 갈아가며 모셨다는 증거예요. 통장을 훔쳤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그 사람들이 저를 도둑으로까지 만들 줄은 정말 몰랐어요. 걱정 마세요. 이 정도 증거면 무혐의는 확실합니다. 며칠 뒤 저는 모든 혐의에 대해 죄가 없다는 결론을 받았어요. 저를 도둑으로 페류나로 몰던 거짓 신고가 완전히 거짓으로 드러난 거예요. 하지만 이 변호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빼돌린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제가 끝까지 쫓아갈 거예요. 이 변호사는 법원의 시어머니와 시누이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렇게 돈의 흐름을 샅샅이 추적해 들어갔습니다. 몇 주에 걸친 끈질긴 추적 끝에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어요. 어느 날 이 변호사가 다급한 목소리로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찾았습니다. 남편분 합의금이요. 시누이 남편 명의로 산 상가 건물 사는데 고스란히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위험한 주식 투자로 다 날렸고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우리 남편 목숨값을 그렇게 흥청망청 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한 푼도 못 빼돌리게 전부 묶어버려야 됩니다. 이 변호사는 신우이 부부의 모든 재산과 통장을 꽁꽁 묶어버렸어요. 그러고는 제가 받아야 할 몫을 돌려달라는 소송과 사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한꺼번에 걸었습니다. 법원에서 서류를 받아든 신우이가 그 길로 고시원 앞까지 씩씩대며 찾아왔어요. 야, 이 거지 같은 게, 네가 변호사 끼고 나를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어? 당장 소송 취하 안 해? 할 말 있으면 법정에서 하세요. 저는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 너 이게 무사할 줄 알아?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가만히 있지 않으면 어쩌실 건데요? 저는 이제 어머니 며느리가 아니에요. 돌아가세요. 저는 이 변호사가 일러준 대로 경찰에 신우이가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신청했어요. 그러고는 문을 닫고 들어와 다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루하고 긴 싸움이 이어지는 동안 이 변호사는 늘 제 곁을 지켰어요. 제가 주저앉으려 할 때마다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었어요. 윤희 씨,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버팁시다. 이런 일까지 당하고도 무너지지 않은 사람이 윤희 씨예요. 변호사님이 안 계셨으면 저는 진작에 한강에서 못 돌아왔어요. 그런 말씀 아세요. 윤희 씨는 살아서 이렇게 다 되찾을 사람이었어요. 마침내 마지막 판결이 내려지는 날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 판사의 입만 바라봤습니다. 판사는 신우이에게 빼돌린 합의금의 절반을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늦어진 이자에 제가 받은 마음의 상처에 대한 보상까지 모두 저에게 갚으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겼어. 드디어 이겼어요, 변호사님. 윤희 씨가 끝까지 버텨낸 겁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재판장을 빠져나오며 저는 승소 판결문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러고는 이 변호사의 손을 두 손으로 꽉 맞잡았어요.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저는 진작에 무너졌을 거예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좋은 일만 남았습니다. 윤희 씨는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햇살이 재판소 계단 위로 따뜻하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흘렸던 억울함의 눈물을 그 햇살에 모두 말려버렸어요. 가슴속에서 새로운 삶을 향한 희망이 천천히 차올랐습니다. 지루한 법정 다툼 끝에 완벽한 승소를 거둔 지 6달이 지났어요. 신우이가 끝까지 돈을 주지 않고 버티자 이 변호사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좋습니다. 끝까지 안 주시겠다면 그 상가 건물을 경매로 넘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 푼도 못 건집니다. 잘 생각하세요.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신우이가 두 손을 들었어요. 마침내 제 몫의 합의금과 마음의 상처에 대한 보상금이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입금 문자를 확인하던 제 손이 가늘게 떨렸어요. 드디어 다 받았어. 엄마, 나 이제 진짜 시작할 수 있어. 저는 그 돈에 식당에서 설거지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보탰어요. 그리고 도시 외곽 변두리에 작고 허름한 가게 하나를 빌렸습니다. 권리금도 거의 없는 외진 골목 끝자락 가게였어요. 위치가 워낙 구석이라 장사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괜찮겠어요? 괜찮아요. 맛있으면 사람들은 어떻게든 찾아오니까요. 우리 엄마가 늘 그렇게 말했거든요. 저는 인부를 부를 돈도 아까워 직접 발품을 팔았습니다. 낡은 벽에 페인트를 칠하고 중고 주방 집기들을 하나하나 들여놓았어요. 밤낮 없이 땀을 뻘뻘 흘리며 가게를 꾸몄습니다. 손톱이 다 부러지고 온몸에 페인트가 튀었지만 신기하게도 힘든 줄을 몰랐어요. 저는 틈만 나면 엄마가 남겨준 낡은 레시피 노트를 펼쳐봤습니다. 손때 묻어 모서리가 다 다른 그 노트를 수백 번도 더 들여다봤어요. 인공조미료는 한 톨도 안 써. 엄마가 하던 그대로 그 손맛 그대로 살려낼 거야. 저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엄마의 비법 양념장을 똑같이 재현해냈습니다.
매콤하게 볶아낸 제육볶음과 구수하게 끓여낸 청국장을 우리 가게의 대표 메뉴로 정했어요. 드디어 가게 문을 여는 첫날이 밝았습니다. 가게 입구에는 이 변호사가 보내온 커다란 축하 화환이 떡하니 서 있었어요. 저는 그 화환을 보자마자 가슴이 뭉클해져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희 씨, 개업 축하합니다. 제가 첫 손님으로 가고 싶은데 오늘은 재판이 있어서요. 조만간 꼭 들르겠습니다. 대박 나세요. 변호사님, 화환 너무 고마워요. 꼭 오셔야 돼요. 제일 좋은 걸로 대접할게요. 저는 주방 한가운데 엄마의 사진을 곱게 모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정성껏 차린 첫 밥상을 사진 앞에 올렸어요. 모락모락 김이 오르는 밥과 제육볶음을 바라보는데 자꾸만 눈물이 차올랐어요. 엄마, 이거 엄마가 해주던 그 맛이야. 엄마 덕분에 나 다시 일어섰어. 많이 먹어요. 처음에는 외진 골목이라 파리만 날렸습니다. 하루 종일 손님 한 명 들지 않는 날도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매일 새벽같이 나와 정성껏 재료를 다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때였어요. 근처 공사장에서 일하던 인부 몇 명이 땀에 절은 작업복 차림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여기 제육볶음 빨리 되는 거죠? 시간 없어서 후딱 먹고 가야 돼요. 그럼요. 금방 차려드릴게요. 밥은 든든하게 많이 드세요. 한 입 먹은 인부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숟가락을 들고 멈칫하더니 옆 사람을 툭 쳤습니다. 야, 이거 한번 먹어봐. 무슨 맛이 이래? 우리 어머니가 해주던 그 맛이다. 사장님, 이거 양념 비법이 뭐예요? 비법은 없어요. 그냥 우리 엄마가 알려준 대로 정성껏 만들 뿐입니다. 정성이 보통이 아닌데요? 내가 우리 현장 사람들 다 데리고 올게요. 동네방네 소문 다 내고 다닐 테니까. 그 인부의 말이 시가 됐어요.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더니 손님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났어요.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가게는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점심시간이면 가게 밖으로 긴 줄이 늘어섰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밀려드는 주문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홀에서 서빙할 직원과 주방을 도와줄 직원 2명을 새로 뽑았어요. 사장님, 또 10명 단체로 들어왔어요. 청국장 5에 제육 5이요. 알았어요. 금방 나가요. 밥도 안 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전해줘요. 사장님, 이러다 우리 가게 방송 타는 거 아니에요? 다들 줄 서서 기다려요. 그런 소리 말고 어서 상이나 차려요. 손님들 기다리시잖아요. 매일 밤 고단한 몸을 이끌고 가게 셔터를 내들 때면 정상기를 확인했습니다. 하루 매출이 찍힌 종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통장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잔고를 들여다보면 절로 웃음이 났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온전히 제 힘으로 서 있다는 게 실감났어요. 내가 번 돈이야. 누구한테 빼앗기지도 굽실거리지도 않고 내 힘으로 번 내 돈이야. 단골 손님들은 저를 사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손님은 일부러 멀리서 차를 몰고 찾아오기도 했어요. 사장님, 내가 이 집 청국장 먹으려고 1시간을 운전해서 왔어요. 집 나간 입맛이 여기 와야 돌아온다니까요. 어머,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가 더 고맙죠. 자주 오세요. 늘 따뜻하게 차려드릴게요.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희생양도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식당의 주인이었어요. 잊고 지냈던 평범한 일상의 행복이 매일같이 저를 감쌌습니다.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자 저는 이 변호사를 가게로 초대했어요. 가장 좋은 고기와 싱싱한 반찬으로 한상 가득 차려냈습니다. 변호사님, 이건 약소하지만 제 마음이에요. 벼랑 끝에 있던 저를 살려주신 분이잖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윤희 씨가 이렇게 잘된 모습 보니 제가 다 뿌듯하네요. 음식 솜씨가 정말 대단해요. 이 집 잘 되겠어요. 다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앞으로도 자주 와서 드세요. 변호사님은 평생 공짜예요. 그럼 제가 너무 자주 와서 윤희 씨 남는 거 없겠는데요?
밤이 깊어 저는 가게 불을 켜둔 채 잠시 밖으로 나와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제 이름 석자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가슴 가득 차오르는 행복을 느꼈어요.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의 진짜 봄날이 찾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식당이 지역 맛집으로 소문나며 승승장구하던 어느 주말 점심이었어요. 홀이 손님으로 꽉 차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저와 직원들은 정신없이 상을 차려 나르고 있었어요. 사장님, 12번 테이블 제육 추가요. 밖에 줄이 또 길어졌어요. 알았어요. 금방 볶아서 낼게요. 기다리시는 손님들 물이라도 좀 챙겨드려요. 그렇게 한창 손님이 몰리던 그때였습니다. 가게 구석 테이블에서 험상궂게 생긴 젊은 남자 하나가 벌떡 일어났어요. 제육볶음을 먹던 그 남자가 갑자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여기 구더기가 기어 나오잖아. 시커먼 구더기가. 순간 가게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저는 놀라서 그쪽으로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손님, 그럴 리가 없어요. 저희는 매일 아침 신선한 재료만 쓰는데 어디 좀 볼게요. 보긴 뭘 봐. 여기 이렇게 버젓이 기어다니는데 이거 다 찍었어. 썩은 고기를 손님한테 팔아먹는 더러운 식당이네. 남자는 접시를 향해 휴대전화를 노골적으로 들이대며 촬영했습니다. 가게 안 모든 손님이 들으라는 듯 일부러 목소리를 한껏 높였어요. 밥을 먹던 손님들이 인상을 찌푸리며 하나둘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유, 입맛 다 떨어졌네. 그냥 갑시다. 더러워서 어디 먹겠어요. 손님, 잠깐만요. 제가 새로 다시 차려드릴게요. 오해예요. 하지만 손님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먹던 음식을 그대로 남긴 채 황급히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북적이던 가게가 순식간에 텅 비어버렸어요. 소란을 피우던 그 남자도 어느새 슬그머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인 다음날 저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배달을 시킨 손님에게서 항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사장님, 이 집 미쳤어요? 찌개 안에서 녹슨 대못이 나왔어요. 이거 먹다가 이 다 나갈 뻔했어. 당장 신고할 거예요. 손님,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저희 주방에는 못 같은 게 들어갈 일이 없어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볼게요. 확인은 무슨? 사진 다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이런 집은 망해야 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인터넷을 켜보니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동네 엄마들이 모이는 인터넷 모임과 배달 앱에 우리 식당 이야기가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쓰레기 구더기 식당이라는 험한 말과 함께였어요. 조작된 사진 수백 장이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내가 언제 이런 걸 팔았다고? 어떻게 이렇게 멀쩡한 가게를 거짓말로 짓밟아? 엎친 데 덮친 격이었어요. 누군가의 신고를 받았다며 구청 위생과 직원들이 예고도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직원들은 주방을 샅샅이 뒤집어 엎었어요. 사장님, 신고가 한두 건이 아니라서 점검 나왔습니다. 협조해 주세요. 저는 정말 깨끗하게 했어요. 보세요. 냉장고도 식기도 행주 하나까지 다 깨끗하잖아요. 한번 다 뒤져보세요. 일단 신고가 접수된 이상 절차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정말 억울해요. 저 이 가게 하나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며칠 뒤 가게 문 앞에 영업을 멈추라는 명령서가 처참하게 나붙었어요. 매일같이 줄을 서던 단골 손님들의 발길이 하루아침에 뚝 끊겼습니다. 신선하게 준비해둔 산더미 같은 식재료들이 고스란히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어요. 손해가 눈덩이처럼 풀어났습니다. 저는 누군가 작정하고 우리 가게를 망치려 한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야. 누가 일부러 이러는 거야.
분명히 어딘가에 증거가 있을 거야. 저는 밤을 꼬박 새워가며 가게 안팎에 달아둔 폐쇄회로 화면을 수십 번 돌려봤습니다. 하지만 범인들은 어찌나 영악한지 화면에 안 잡히는 자리만 골라다녔어요. 하나같이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가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나도 안 보이네. 이걸로는 누가 그랬는지 잡을 수가 없잖아. 저는 답답한 마음에 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희 씨, 얘기 들었어요. 정황상 누군가 작정하고 벌인 일인데 얼굴이 안 잡히면 저로서도 손쓰기가 어렵네요.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라도 나와야 됩니다. 그러게요. 아무리 찾아도 단서가 없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결정적인 증거를 못 찾고 발만 동동 구르는 사이 매출은 바닥을 쳤습니다. 하루에 단돈 한 푼도 들어오지 않는 날이 이어졌어요. 새로 뽑은 직원들마저 불안한 눈치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저 정말 죄송한데요. 이번 달까지만 일할게요. 가게가 이러니까 다음 달 월급도 못 받을 것 같아서요. 그래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내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미안해요. 직원 두 명이 차례로 가게를 떠났습니다. 어렵게 일궈낸 제 첫 식당이자 인생의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텅 빈 주방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영업정지 통지서를 두 손으로 부여잡았어요. 종이가 구겨지도록 움켜쥐고 짐승처럼 통곡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 가게 하나 지키겠다고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엄마, 나 이제 어떡해? 더 이상 식당을 끌고 갈 돈도 마음의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눈물을 머금고 가게 유리문에 종이 한 장을 써붙였어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임시 휴업이라고 적은 종이였습니다. 셔터를 내리는 손이 무겁게 떨렸어요. 저는 또다시 끝모를 절망 속으로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영업을 중단하고 폐업 신고까지 고민하던 캄캄한 새벽이었어요. 저는 고시원 좁은 방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습니다. 바닥에 나뒹구는 빈 소주병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동안 모은 게 한순간에 다 무너졌다는 생각에 저는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때 머리맡에 둔 휴대전화가 부르르 떨렸어요.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흐릿한 정신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숨이 넘어갈 듯 헐떡이는 늙은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목소리였어요. 윤희야, 나다. 네 시애미. 저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술이 확 깼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린 듯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이 새벽에 무슨 낯으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윤희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지금 끔찍한 데 갇혀 있어. 네 시누이가 그 못된 것이 나를 여기다 가둬놓고 발길을 딱 끊어버렸다. 갇혀 있다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소송에 져서 재산을 다 토해내게 되니까 그 화풀이로 나를 냄새나는 요양원에 처박아 놓고는 연락을 끊었지 뭐니. 여기 사람들이 밥도 안 주고 때리고 나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 저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미운 사람이었지만 막상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친딸한테 버림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끔찍하게. 그래, 핏줄이라고 끔찍이 위하던 그 딸한테 헌신작처럼 버려졌어. 윤희야, 내가 똥오줌도 못 가릴 때 그 말 하나도 없이 밑을 닦아준 게 너였다. 그게 진짜 자식이었는데 내가 그걸 이제 알았어. 그런 말씀 듣자고 제가 그 고생을 한 게 아니에요. 안다 알아. 네 얼굴에 된장국을 부은 그 죄값을 합의금을 가로챈 그 죄값을 내가 지금 이렇게 천발로 받는 거야. 윤희야, 내가 죽일 년이다.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들어서 뭐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윤희야, 그게 다가 아니다. 네 식당 말이다. 그 끔찍한 일이 누구 짓인지 내가 알아. 순간 저는 휴대전화를 덕꽉 움켜쥐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식당 일을 어머니가 어떻게 아세요? 그 못된 것이 한 짓이야. 네 식당이 잘 된다는 소식에 배가 아파서 눈이 뒤집힌 게지. 동네 양아치들한테 술을 사 먹이고 나중에 큰돈을 주겠다고 꼬드겨서는 네 음식에 벌레를 넣고 못을 넣게 시킨 거야. 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게 다 신우의 짓이었단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이 끝까지 나를? 그래. 그 못된 것이 나를 여기 끌고 오기 첫날 밤이었어. 양아치들이랑 전화하면서 너를 아주 박살냈다고 낄낄대며 자랑하더구나. 듣고 있자니 피가 거꾸로 솟았어. 그래서 내가 옛날에 쓰던 공기계에 그 통화를 몰래 다 녹음해뒀다. 녹음을요?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 공기계를 요양원 침대 및 매트리스 아래에 숨겨놨어. 전원을 꺼뒀어. 그런데 충전을 할 수가 있어야지.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요? 어떻게 켜셨어요? 그래서 내 손가락에 남은 마지막 금반지를 빼서 요양보호사한테 쥐어줬다. 딱 10분만 충전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어. 그렇게 겨우 전원을 켰다. 이게 내가 너한테 지은 죄를 갚는 마지막 속죄야. 말을 마친 시어머니가 무언가를 조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제 메신저로 음성 파일 하나가 도착했다는 알림이 울렸어요. 그 파일 안에 다 들어있어. 부디 그걸로 그 못된 것을 벌받게 해다오. 그게 이 죄 많은 늙은이의 마지막 부탁이다. 알겠어요. 끊을게요. 저는 전화를 끊고 떨리는 손으로 그 파일을 눌러 재생했습니다. 좁은 고시원방 안에 신우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어요. 야, 벌레는 어디서 구했어? 그 큰 걸로 다 했지? 그래, 못도 큼지막한 걸로 박아놓고 사진 잘 찍어서 인터넷에 후기 쫙 깔아. 그냥 가게 아주 망하게 만들어야 돼. 돈은 일 다 끝나고 두둑하게 챙겨줄게. 누님만 믿어요. 우리가 아주 확실하게 작살을 드릴게요. 녹음 파일이 끝나자 방 안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한동안 숨도 쉬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솟구쳤습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증거가 제 손에 들어온 거예요. 잡았다. 드디어 꼬리를 잡았어. 이번에는 절대 못 빠져나가. 분노와 동시에 반격의 통쾌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무너졌던 다리에 다시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 넘기고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가장 먼저 그 녹음 파일을 작은 저장 장치에 안전하게 옮겨 담았습니다. 이게 내 복수의 칼날이 돼줄 거야. 단단히 챙겨두자. 두 번 다시 잃어버리면 안 돼. 동이 트기도 전인 이른 새벽이었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잠들어 있을 이 변호사에게 곧장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윤희 씨? 이 새벽에 무슨 일이에요? 변호사님, 증거 찾았어요. 결정적인 증거요. 누가 우리 가게를 망쳤는지 다 나왔어요. 신우이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사람 짓이었어요. 뭐라고요? 신우이가요? 확실한 증거입니까? 네, 통화 녹음이에요. 본인 입으로 다 말하는 게 똑똑히 녹음돼 있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준비해서 나갈게요. 곧장 경찰서로 갑시다. 윤희 씨도 그 파일 절대 지우지 말고 그대로 챙겨오세요. 네, 경찰서 앞에서 봬요. 이번에는 제가 당한 만큼 그대로 돌려줄 거예요. 저는 전화를 끊고 외투를 챙겨 입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좁은 방이었지만 제 두 눈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장 장치를 주머니에 깊숙이 넣고 단단히 신발끈을 묶었어요.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쥔 다음날 아침 일찍이었어요. 저와 이 변호사는 경찰서 형사과로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보내준 통화 녹음 파일을 형사 앞에 내밀었어요. 그동안 모아둔 인터넷 악성 게시글 화면도 빠짐없이 함께 제출했습니다. 형사님, 이 녹음 한번 들어보세요. 멀쩡한 식당을 작정하고 망가뜨린 겁니다. 벌레를 어디서 구하라느니, 후기를 조작하라느니, 본인 입으로 다 지시하고 있어요. 당장 잡아들이고 집을 수색해 주십시오. 이거 본인 목소리만 맞으면 빼도 박도 못하겠는데요? 좋습니다. 바로 수사팀 꾸리겠습니다. 형사님, 부탁드려요. 저 정말 억울하게 다 잃었어요. 꼭 잡아주세요. 명백한 증거를 확인한 경찰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형사들은 신우이가 숨어 지내던 오피스텔로 들이닥쳤어요. 자고 있던 신우이가 잠옷바람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음식에 벌레와 못을 넣은 양아치들도 같은 시각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이거 나, 내가 뭘 했다고 이래? 나는 아무것도 몰라.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증거요? 본인이 직접 다 말씀하셨던데요. 가서 천천히 들어봅시다. 저는 취조실 창너머로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억울하다면 펄펄 뛰는 신우이의 추악한 몰골이 또렷하게 보였어요. 예전 같으면 다리가 후들거렸겠지만 그날 제 마음은 잔잔한 호수 같았습니다. 저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서늘한 눈빛으로 그 몰락을 끝까지 눈에 담았어요. 그렇게 남을 짓밟더니 결국 네가 판 함정에 네가 빠졌구나. 이 변호사가 제 곁으로 다가와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윤희 씨,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 사람들은 죗값을 톡톡히 치를 거예요. 네,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정말 다 끝났네요. 이 변호사가 발빠르게 움직인 덕분에 경찰의 수사 결과가 세상에 알려졌어요. 방송과 동네 인터넷 모임에 우리 식당의 진실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저를 마녀 사냥하던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어요.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거짓 소문만 믿고 너무 함부로 욕했어요. 부디 용서해 주세요. 저를 향했던 손가락질이 하루아침에 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도 즉각 취소되었어요. 며칠 뒤 저는 다시 가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앞 풍경이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장님을 도와줘야 한다며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사장님, 저 부산에서 일부러 왔어요. 이런 집은 우리가 지켜줘야죠. 제육 곱빼기로 주세요. 어머, 그 먼 데서 여기까지.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더 맛있게 차려드릴게요. 우리도요, 사장님 응원하러 왔어요. 청국장 4개 주세요. 네, 다들 줄 서서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해요. 금방금방 차려드릴게요. 골목 전체가 마비될 만큼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저는 밀려드는 손님들 사이에서 정신없이 상을 차려냈어요. 바쁜 와중에도 자꾸만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어느 정도 한숨을 돌린 뒤였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갇혀있던 그 불법 요양원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에 그곳의 비리를 낱낱이 알려 문을 닫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시설이 제대로 갖춰진 국립요양병원으로 옮겨드렸습니다. 깨끗한 병실 침대에 누운 시어머니가 제 손을 덥석 붙잡았어요. 윤희야,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노? 나 같은 죄인을 네가 또 걷어주고 정말 고맙다. 그리고 미안해. 저는 미리 준비해온 따뜻한 내복 한 벌을 침대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사람으로서 하는 마지막 도리예요. 추운 데서 고생 많으셨으니 따뜻하게 입으세요.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에요. 윤희야, 가지 마라. 한 번만 더 곁에 있어다오. 두 번 다시 저 찾지 마세요.
미워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을게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끝내요. 부디 건강하게 지내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래, 고맙다, 윤희야. 부디 너는 행복하게 살아. 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요양원 문을 나서는 순간 시원한 바람이 제 뺨을 스쳤어요. 눈부신 햇살이 머리 위로 따뜻하게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저를 짓누르던 모든 과거의 무게가 그 바람에 씻겨 나가는 것만 같았어요. 다 끝났어. 이제 진짜 다 끝났어. 나는 자유야. 저는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다시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가게 안은 손님들의 경쾌한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주방 한가운데에 우뚝 섰습니다. 갓 지은 하얀 쌀밥 위로 모락모락 김이 피어올랐어요. 그 따뜻한 김을 바라보는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엄마, 나 결국 해냈어. 엄마가 남겨준 이 손맛으로 내가 다시 일어섰어. 저는 제 이름 석자가 또렷하게 새겨진 앞치마끈을 단단히 고쳐맸어요. 사장님, 10분 테이블 청국장 2개 나왔어요.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따뜻할 때 드시라고 전해주세요. 저는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양도 만만한 동네북도 아니었어요. 저는 온전히 제 2발로 선 제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김이 오르는 밥상을 2손으로 받아든 저는 손님들을 향해 천천히 돌아섰어요. 그러고는 그 어느 때보다 환하고 눈부신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그늘에서 참고 견디기만 하던 한 사람이 마침내 제 2발로 우뚝 서기까지의 길고 험한 여정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받은 상처는 깊었지만 윤희는 끝내 무너지지 않았어요. 억울함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고 손을 내밀어준 사람의 진심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남겨준 따뜻한 손맛으로 다시 일어섰죠. 세상에는 참는 것만이 미덕인 줄 알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효도와 희생은 나를 다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이 시린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